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얼마 전에요. 대구시에서 110억을 들여서 프러포즈 존을 만들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러자 프러포즈 존이 없어서 결혼 못했나? 라는 누리꾼 반응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110억 경쟁이 붙은 걸까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똑같이 110억을 들여서 100m 높이의 국내 최대 태극기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뭐 태극기가 없어서 애국 안 했나? 라는 누리꾼 반응이 벌써 예상되네요. 태극기가 제 아무리 높은 곳에서 펄럭이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봉숭아 학당 같은 싸움을 보면 네, 한숨 나오네요. 6월 2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누구의 양자로 받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느 지역의 양자로 받아달라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누가 한 말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 형님 감사해요. 아이고 내가 이랬어요. 당 대표 이래 최고위직은 당에서 적어도 몇십 년 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어디 뭐가 있다. 저 집에 호박이 떨어지면 소리 나고 호박이 떨어졌는지 돌 떨어지지 알아야 되는데 호박이 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된다. 저는 작은 섬에서 온 사람이고 특정 지역에 저 얼굴에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저를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서 지금 보세요. 이런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달라. 그러면서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만 김현주 평론가님 또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 제주지사까지 했던 분이 작은 섬 제주도를 국내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인데 작은 섬이라고 그랬어요. 제주도민들 지금 뿔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작은 섬이라고 표현은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아하. 더군다나 그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를 연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네. 삼선 국회의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섬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쁘실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양아들로 삼아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당권 경선에 있어서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8대 2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당원 중에 선거인단으로 된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8대 2 중에 그럼 전체 책임당원의 분포가 전국 골고루 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영남 지역에 40%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표를 얻지 않고는 영남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결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계산이 아마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달라. 제주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어제는 보신 것처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 막 들려와요. 누굴까요? 네, 오늘은 영남의 또 다른 요충지를 찾았는데요. 어허. 바로 대구시를 찾았습니다. 어허. 대구시에서 대구시청에 홍준표 시장을 예방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딱 들어서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형님하고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는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것이다.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줘서 참 고맙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없다.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아하.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요? 라고 하면서 네.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껴안고 네.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사진도 있지만 거의 볼이
두 사람의 볼이 막 닿은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정우 평론가님, 원래 홍준표 시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형님 동생 하는 것도 모자라 껴안고 막 볼 부비부비 할 정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제가 좀 전에 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네. 원래 이 두 분이 네. 그렇게 엄청나게 가깝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어허. 굉장히 가깝다는 느낌을 보인 거예요. 네. 지난 대선 때는 네. 이 원희룡 당시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각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원희룡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하고 좀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가 함께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에 가물가물하시다고요? 당시의 모습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로 치면은 공 점유율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남의 볼도 잘 뺏어오고요. 내 볼 뺏으려고 오면은 버럭 밀치기도 잘하시고요. 그러셔서 토론에 대해서 재미도 있고 토론에 대해서 주도하는 맛이 있죠. 근데 내용을 지금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 깡통인 거예요. 오죽하면 저기 탈곡기라는 홍탈곡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물으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원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하는 겁니다. 탄소 본선에 가서 토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토론?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왜 여러분 보셨죠? 진짜 지난 대선 때 저렇게 TV 토론 때 진짜 막말로 멱살 드잡이만 안 했지 정작 그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막 목에 핏대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셨죠? 언제 그러냐는 듯 끌어안고 거의 볼 부비부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가 이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형님 당대표요,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정치 경력이 있고, 또, 야당을 알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무슨 임명직으로 들어온 거는 할 수 없죠.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박 사건인 게요. 진짜 늘 하는 말, 정치권이 하는 말, 뭐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 지금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건데 또 하나 있어요. 김현지 평론가님, 사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총선 때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랑 인천 계양을에 전통시장 가서 서로 닭똥집 먹여주면 나 이거 사줘요 해도 막 사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닭똥집으로 건배. 와, 거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야. 말. 근데 원래 이 말은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유명한 정치학자죠. 헨리 키신저가 국제 정치 무대,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아하. 근데 오늘 이것을 이 상황에다 접목을 시켜 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오직 나의 정치적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지금 사실 저렇게 사이좋게 서로 먹여주고 하던 저 모습이 불과 한 두어 달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저 두 분은 지금 적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홍 시장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미래의 대권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이 편먹고 네. 공동의 적을 향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참 그런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요. 홍준표 시장이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 지금 만나줬죠. 나경원 의원도 만나줬고 윤상현 의원도 만나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안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여기에서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25일 날 오지 마라.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친한데 반한 이렇게 양극 구도가 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구분되는 건 가능한데요.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안 지네요. 지지 않아요. 일단 표정은 씁쓸함이 다 묻어나잖아요. 진하게. 그런데 그 말 중에 뼈 때리는 말 있잖아요. 누구누구와 친하다. 친소관계로 하는 그게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참 후지게 생각한다. 야, 대박 사건. 후진 정치 안 한다. 참 후지다. 이 세간에 쓴 말, 그런 말 피는 쓴 거야. 참 후지게 생각한다. 그러면 누구를 한 방 매긴 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홍준표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원희룡 홍준표 연합군뿐만 아니라 지금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지금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 막 때리고 있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가능성 아주 높죠. 그래서 전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보고 뭐냐, 이게요 당정관계 파탄의 전주곡입니다. 왜 한동훈 위원장은 뭐 10초 통화가 됐는지 1분 통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했으며 왜 원희룡 장관은 밥 먹고 온 것을 공개합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윤심을 파는 거고 한쪽은 나 갈등 아니거든 하고 억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불편하거나 지극히 가깝고 대통령을 업으려는 분들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초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랑 이렇게 대화만 시작해도 안녕하세요만 해도 10초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뭐 그렇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눴고요. 저와 대통령님의 관계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님을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존중할 것이고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과장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1.5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초는 안 돼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분위기를 보면 김묘성 기자님, 시청자분도 딱 느끼셨을 거, 어머, 한동훈 주변에 그냥 전부 적들 그냥 한동훈만 왕따시키는구나 막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 뭔가 17대 1로 싸우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한동훈 후보는 전혀 지치지 않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애매모호하게 해봅니다. 이게 정치적 문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전대룰, 국민의힘 전대룰이 8대 2로 정해졌잖아요. 당신 80%, 여론조사 20%인데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체에서는 32.2%의 지지를 받아서 다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라는 게 이제 일반 그렇습니다. 국민까지 다 합친 거죠. 그렇죠.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섞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어떨까를 보면요. 여기선 더욱더 월등합니다. 무려 63%가 한 전 위원장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어차피 그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라는 데에는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이다라는 것으로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역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당원의 40%가 영남권에 분포되어 있고 또 이번 전당대회의 대표 후보 중에서는 이 영남권을 지지 기반으로 둔 출신 후보들이 없거든요.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도 가서 영남의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어필한 것처럼 한동훈 후보도 직접 대구를 찾아가서 당의 어른도 뵙고 대구시장으로서 어떤 지지 기반을 잘 두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면서 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합의 여지는 좀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게 좀 불발이 되면서 조금은 기운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저는 오지랖 넓게도 홍준표 시장이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왜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선거 결과는 모를 일이니까요.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 지금 반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입지나 또 모양새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쑥스럽구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김효성 기자님 화법을 좀 써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언할 수도 없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뭔가 이게 이미 전당대회 결과가 끝났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7월 23일 전당대회까지 정말 숱한 뭔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와 대박 사건, 이거 봉숭아학당도 이것보다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아니, 다른 절차도 아니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통보됐잖아요. 들어가세요.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가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우리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노래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국회법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네. 완전 코미디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구성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고 진통도 따랐습니다. 그랬죠. 정말 강대강 대치 끝에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회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뭐 공부는 내가 더 잘했어. 왜 위원장 마음대로 해. 예의가 없어. 사실은 이게 국민들 눈에는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기싸움, 말하자면 말싸움, 뭐 비아냥 이렇게 들리니까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들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닐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결국은 뭐 무슨 위원장 재량이에요, 반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고성까지 나왔고 6분 만에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개콘의 정말 그 봉숭아학당보다도 더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국민분들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회의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만 희화화된 것이고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푸는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도 이 정도 되면 다들 먹을 만큼 먹었고 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적절치 않았으니 우리가 뭐 서로 풀면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전에 개콘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걸 아는 사람이고라? 네. 근데 이제 유상범 의원은 뒤늦게 이제 반성이라도 했어요. 왜?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 그래 참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부끄럽다. 이런 반성을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 반성했을까요?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유상범 의원은 잘 풀고 싶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끈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나는 법대로 법사위를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 거라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이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반행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 윤리제소 검토와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래 나온 김에 예전에 노래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빨간맛 궁금해 하니 네 그거 있었는데 한여름 이제 다가오는데 김현희 평론가님 뜨거운 맛 보여준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예상해 보면. 글쎄요. 정말 그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여야 간에 서로 대화 타협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방적인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일방들만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어 오다가 겨우겨우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 첫날이에요. 지금 첫날의 풍경이 저런 겁니다. 그러면 국회 법, 물론 법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간사를 일단 선임을 하고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관례 관행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로 이름이 뭡니까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덥고 무더위에 짜증나는 것은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한테 기회를 드려야지 기회 균등 같으니까 드려볼게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또 민주당이나 또 다른 뭐 중도층이나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했으면 국회 내에서 투쟁해야지 왜 안 들어와 있다가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이런 목소리도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국회 상임위원을 구성하는데 순탄하게 구성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의견의 다툼이 있었고 한쪽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여권, 그러니까 여당의 책임감입니다. 어떤 국정 운영에 이제 국정을 뒷받침하는 책임도 1차적으로는 여당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기가 늦었거나 또는 네. 다툼이 지속돼서 해야 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정일까지 이뤄진다는 건 결국은 국민적 손실로 다가온다는 데에서는 여야 모두의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조금 더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27일, 오늘이 26일이잖아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가요, 이 국민의힘의 몫으로 돼 있는 국회 부의장과 그리고 뒤늦게 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했잖아요. 그 상임위원장 이 임명 절차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좀 삐걱대지 않고 잘 굴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봅니다. 어머, 세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익숙한, 우리 귀에도 익숙한 이름 석자 손웅정. 손웅정 감독님 하면 뭐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를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지도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손흥정 감독인데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 일단 보세요. 어떤 그동안의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꾸짖으시던데 평소 철학이시잖아요. 예. 근데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어렸을 때 그 충족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하게 아이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면 성인 됐을 때 좋은 경쟁력,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그리고 본인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기본이 잘 돼 있을 때는 경쟁력도 있고 또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MBN의 이제 취재 기자가 직접 2년 전에요. 이 손흥정 감독님을 현장 취재 갔을 때 이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뭐 그런 원론적인 거 아니야. 다 운동선수 지도할 때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교육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이게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김명성 기자님 앞서 제목 보니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게 뭔 말이고요, 이게 지금? 네, 손흥정 감독이 지금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데요. 이 아카데미가 지난 3월에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네. 일본 오키나와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한 코치가 내 자녀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손흥정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가 있었다면서 욕설을 듣기도 했는데 이 유소년 선수 측의 진술 내용이 이랬습니다. 경찰에 가가지고 진술을 한 내용이 실수를 하니까 손흥정 감독이 욕설을 하면서 너 마지막 기회다. 한 번만 더 하면 짐 싸서 집에 보낼 거야 라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욕설과 또 코치진들의 폭행이 있으면서 손흥정 감독을 포함해서 코치진들이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됐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뒤늦게 좀 알려진 거잖아요. 지금 6월 하순이니까. 근데 하재근 평론 그러면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달에 아들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들 허벅지에서 멍자국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맞은 횟수를 적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일단 저 이제 증거 사진인가 봐요. 지금 이 고소하신 분의 자녀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뭐 B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당기기 2번, 구렛나루 2번, 뭐 A코치 엉덩이 1번 그러면서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그렇게 아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인이 그동안 아들 표정이 뭔가 어둡고 위축된 느낌이었었는데 나는 그냥 훈련이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고소인은 주장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식이 훈련 갔는데 저런 상태로 돌아오면 일단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억장이 무너. 그게 뭐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내 자식을 맡겼는데 내 자식이 체벌을 당해서 왔다고 하면 일반 진짜 속이 뒤집고 열 받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속상했을 고소인이 손축구 아카데미와 통화 후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자 보세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뭔가 통화에서 뭔가 이 고소인 측의 마음을 상하게 한 얘기 오갔다는 게 좀 느껴지잖아. 그런데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김현주 평론가님 당초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끼리 생긴 일이었다. 조금은 뭔가 사태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는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들립니다. 그 다리에 멍자국을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했더니 전지훈련에서 체벌을 당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체벌의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가 직접 서술을 서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컨택을 해보니까 아이들끼리 좀 다투다가 투닥투닥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해명이 들려오니까 이게 그럼 진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소를 통해서 법적으로 가려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보세요. 고소인 측은 아니 이거를 아이들끼리 그냥 놀이하다가 엉덩이 맞기 게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소인 측을 더 화가 나게 했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현주 평론가님 손웅정 감독도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손 감독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그 유소년 선수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네. 하지만 그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뭐 시대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도 변화하고 또 관련 법률도 있는데 채 이 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 방식만 좀 고집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도자로서의 그 반성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지훈련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군요. 네. 훈련 과정에서 코치하고 선수들 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선착순 달리기를 해서 20초 안에 만약에 못 들어오게 되면 한 대 맞기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한 사안이었다는 점도 명백히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저 얘기가 쉽게 말하면 코치진과 선수들 간에 전지훈련 간 선수들 간에 합의하에 이른바 합의된 체벌이라는 표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정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 부분도 손흥정 감독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같아요.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그냥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체벌도 뭐 용인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뜻으로 한 말일까요? 참 수사 중이라서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손 감독의 주장은 내가 학대의 고의로 아이들을 어떻게 해치거나 잘못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애정과 사랑으로 잘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제 체벌까지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손 감독 측 주장은 훈육을 목적으로 했었고 정당한 지도 행위였고 가혹 행위에 이를 정도로 이제 신체적 학대라든가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 행위로 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고소인 측 주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멍이 들 정도로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특히 우리 초중등 교육법이나 민법에서도 부모의 체벌권을 금지했고 교사의 체벌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현재의 법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때리다가 훈육 목적으로 때리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법과 제도가 아동의 인권을 준수하는 쪽으로 인권 감수성이나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어서 손 감독 측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을 이렇게 이제 나는 사랑의 매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또 고소인 측에서는 그것보다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에 손대고 다치게 한 것은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이 팽팽하게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팩트는 좀 정리를 하면 좋은 게 보니까 신체적으로 때렸다는 거는 A 코치, B 코치 행위였고 손 감독은 이제 피고소인으로 지적된 내용들 이제 욕설을 했다, 욕을 해서 조금 이렇게 험하게 말을 했다 이런 측면이어서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아마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 싶고 우리가 얼마 전에 웹툰 작가 아들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되게 떠들썩했잖아요.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도 일부 유죄. 이렇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도 그 판례를 기준 삼아 또 다른 판례나 이런 것들로 봐서 학대가 명확한 고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학대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일부 뭐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검찰의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이 국면에서요. 손흥정 감독이 한마디를 더 보태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논란에 뭔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데 대체 그 내용이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손흥정 감독의 입장 중 일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사과 후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시선이 수억 원의 합의금 이곳에 시선이 쏠리게 된 거죠. 아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어떤 제작진입니까? 왜냐하면 이 주장을 그대로 손흥정 감독의 주장만 전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인 측에도 연락을 취해봤어요. 수억 원의 합의금 주장이 사실입니까? 물어봤어요. 얘기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합의 그런 건 저 얘기한 적도 없고 손흥정 감독이 저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없고 전화 한 번 온 적도 없고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요. 돈 안 받고도 진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쪽 변호사가 조건을 뭐 언론사 제보 금지에다가 처벌불원서에다가 축구협회 뭐 징계 안 하는 조건에다가 뭐 저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사과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합의할 마음도 없어서 합의할 거면 주세요. 내가
꼭 갖고 오시든가 그냥 그랬어요. 짜증나서. 그냥 뱉은 얘기예요. 일단은 고소인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만 일단은 아직도 지금 분이 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또 반박을 하시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만 듣고 거액의 합의금 요구를 했다더라 라는 이제 보도만 듣다 보니까 지금 고소인 측을 향한 비판도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는가 봐요, 실제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좀 문제가 확전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짜 내가 5억 원을 달라고 했거나 수억 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합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전달하기 위한 의사 표시였다고 주장을 하니 현재로서는 진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게 확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송 감독 측이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시켜서 그러니까 배상을 해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금액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못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했다라는 걸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분쟁과 갈등이 좀 악화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끝에 원만하게 합의돼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수사 결과도 지켜보고 합의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다 할까요? 며칠 있으면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옵니다. 주말에 왜 있냐면 예전에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 선수 바이에른 뮌헨 팀하고 토트넘 팀이 한국에서 경기를 해요. 친선 경기를. 그 경기 때문에 오는데 기자들이 그 경기보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해보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야구 중계하다가 이혼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야기의 좀 맥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균 선수 많이들 아시죠? KT 위즈 소속의 프로야구 선수인데 네. 그분의 아내도 유명인입니다.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지연 씨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결혼한 이분들이에요, 지금. 네, 네. 결혼 2년 차고요. 그리고 어제 인천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권 방송에서도 라디오로 그 경기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경기는요. 네. 황재균 선수의 소속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경기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기에서 황재균 선수의 이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해설위원이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스터가 네? 황재균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좀 이따가 이야기하자라고 뭔가 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니 야구 중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자가 1루에 있고 2루에 있는데 갑자기 저 중계하다가 이혼 얘기를 꺼낸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이게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광고가 나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담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 중계에서는 이 내용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이런 식으로 생중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듣게 된 거죠. 어머나. 그런데 그 대화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뒷내용도 있어요. 뭔데요? 캐스터가 사실 확인을 합니다. 기사 떴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황재균 씨 관련 기사가 떴냐고? 네네. 네. 그러니까 해설위원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 시합 때 안 좋은 성과 나온 거 다 이유가 있네. 뭐 집안이 시끄러운데 뭘 하겠어? 라고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어머나, 저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지금 발칵 뒤집혔고 막 그랬을까요? 뭐 진짜 뭐 진짜야? 뭐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 나온 김에 진짜로 황재균 선수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황재균 선수하고 그 부인인 지연 씨가 다 유명인이거든요. 네. 이혼을 했으면 굉장히 떠들썩하게 여기저기서 보도가 났을 텐데 근데 이 해설위원은 내가 보도를 봤다가 아니라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보도는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해설위원의 말로 인해서 그때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 소리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연 씨의 전 소속사 측에서 바로 해명을 했는데 어제 지연 씨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라고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황재균 선수의 소속팀인 KT 위즈 측에서는 이거는 선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구단에서는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이혼 기사가 먼저 뜬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제일 중요한 당사자 지연 씨도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당시에 이광길 해설위원이라는 사람이 뭐 착각을 하고 얘기한 거 그거 혹시 뭐 동명이인 얘기한 거 지금 어떻게 이거 그럼 사과를 했을까? 했겠죠. 이렇게라도. 네, 방송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 해설위원이 이제 말실수를 했다라는 걸 알고요. 방송을 통해서 이 사과를 한 것인데 네. 특히 이제 캐스터도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이 하셨지만 누군가에 들었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었고 또 이제 사과의 의사표시도 했는데 이광길 해설위원이 원래 현역 선수였거든요. 네. 그 은퇴하고 이제 코치 생활도 하다가 부산의 한 민영방송 프로야구 라디오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담당했는데 아마도 본인이 조금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고 또 뒤늦게나마 이렇게 사과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뒤늦게 시청자한테 사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재근 평론 정작 중요한 거는 황재균 뭐 지연 씨까지 연락처를 알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같은 야구 선수 지금 이광길 해설위원 야구인이니까 황재균 선수한테만큼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다 그 모습까지 중계가 되거든요. 네. 그 진행자하고 출연자가 나누는 대화까지 그대로 좀 날것의 모습이 그대로 송출이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카메라가 다 있는 거예요. 라디오라 하더라도 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그런 부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연히 그 당사자들한테는 큰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광길 해설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사람의 그 이혼했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방송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제 황재균 선수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화는 했군요. 이 황재균 선수랑 직접 통화했고 물론 이광길 해설위원의 말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황재균 선수한테 연락했고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황재균 선수가 뭐 전화는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 오해를 풀고 네 알겠습니다. 뭐 해설위원님 또 선배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목이 찜찜해요. 아니 어떻게 확인되지도 않은 말 중계하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정말 황당한 실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정 생활에 있어서 뭐 이혼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누가 그것을 봤다는 것을 카더라 식으로 전원의 형식을 취한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방송 중계는 물론 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네. 유튜브 상으로 전파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사적으로도 이 두 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저런 실언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선수가 뭐 가정 내에서 뭐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실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걱정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표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네티즌 뭐 수사대 어떤 게 불거지면 네티즌 수사대라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뭐 추리를 해보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해뿐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물론 해설위원회를 향해서 경솔하다는 지적, 그건 당연하고 그걸 전제로 깔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보통 이혼설이 불거지거나 하면 이 지연 씨, 황재균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SNS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단박에 의혹을 불식시킬 수도 있는데 왜 관계자를 통해서 뭔가 양측의 색채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한쪽은 사실 무근이다.
한쪽은 사실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가 사생활에서 뭐 나오면서 그렇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나 SNS를 살펴보니까 이전부터 약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유튜브 활동 중단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라는 지현 씨가? 네, 지현 씨가 이야기를 했었고 게다가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SNS를 비공개 전환을 했었고 이제는 아예 그 탈퇴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던 것 아니야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야, 글쎄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치닫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앞서간다. 왜? 김묘성 기자님, 지현 씨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SNS 유튜브 관리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될 수 있으니까 잠시 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근에 가장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남편 황재균 선수가 경기 중에 벤치 클리어링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때 뭐 상대편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 모습 이번에. 네, 이렇게 너 일로 와봐라고 소리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면서 이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다 남았고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좀 황재균 선수의 어떤 매너, 선수로서의 어떤 프로 의식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지현 씨한테 넘어간 거죠. 왜요? 황재균 선수가 SNS를 닫다 보니까 지현 씨가 운영하는 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곳에 찾아가서 남편의 인성이 왜 그러냐, 관리 좀 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저게 뭐 연좌제 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이제 네티즌으로서 네티켓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저희가 지현 씨, 애꿎은 지현 씨한테 저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지현 씨 저랑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도 네티즌들도 정말 뭔가 이 성숙한 의식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